책을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책방. 오늘 함께할 주인공은요. 기분 좋은 변화를 몰고 온 국민 변호인입니다. 천안의 신바람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통 이제 국민의 대변인, 뭐 약자의 대변인 이런 얘기는 많이 해도 국민의 변호인 이 얘기는 좀 신선한 것 같은데 어떻게 국민의 변호인을 선택하셨나요? 천안에서 15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누군가 특정한 의뢰인의 변호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적 약자, 어려운 사람, 우리 천안 시민, 국민을 위하는 변호인이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서 슬로건을 국민 변호인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세요. 야, 진짜 국민의 변호인 같은 느낌인데요. 근데 이제 그 의원님께서 국선 변호인 활동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사실 국선 변호인이라는 게 변호사 분들 사이에서는 좀 기피하는 거라면서요. 또 중간에 그만두기도 많이 하시고. 네, 예. 일반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예. 국선 변호인 활동을 이렇게 병행했던 겁니다. 네네. 예, 사실 국선 변호인이라는 것이 보수도 일반 변호사 사건의 10분의 1도 채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어려운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소요돼서 사실 변호사님들이 많이 꺼려하긴 하지만 또 누군가는 또 해야 될 일이고 해서 제가 또 선뜻 또 그 일에 나서게 됐던 거고요. 예. 뭐 보람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국선 변호인에서 이제 국민 변호인으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국선 변호인과 국민 변호인 중에 어떤 게 더 힘들던가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 변호인이 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일단 변호할 사람이 많고 변호할 내용도 많고요. 아까 국선 변호인은 뭐 특정 사건에 대해서 변호를 하면 되지만 국민 변호인이라고 하니까 이제 온갖 민원인들이라든지 국민들을 대변해야 되니까 사실 그게 좀 더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원님이 아까 천안의 신바람이라고 소개를 드렸잖아요. 네. 신바람 난다 할 때 신바람을 일으키는 신바람이기도 하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다 해서 신바람이기도 한데 의원님은 정말 뭔가 아직까지 그 대학 초년생 같은 풋풋함이 있으셔가지고 여기도 좀 새로운 바람이 좀 부는 것 같지 않아요? 네, 굉장히 신선하시고. 예, 고맙습니다. 예. 대학교 1학년인 줄 알았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각 잡고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살피시는데 초년생 같았습니다. 네. 의원님이 이제 인생책으로 저희에게 추천한 책이 이문구 장편소설 매월당 김시습이라는 책인데 이 이문구라는 작가는 관촌수필이라는 책으로 좀 유명한 분이라고 들었어요. 관촌수필도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지만은 이 매월당 김시습 이 한자어가 많아서 저 읽기도 좀 힘들었는데 어떤 책입니까? 네, 이문구 작가의 스타일하면 우선 언급할 수 있는 것이 토속적인 어휘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봐도 안 나오는 단어들이 꽤 많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이문구 작가의 이 매월당 김시습이라는 작품이 1992년에 출간이 됐는데 당대의 베스트셀러였어요. 진짜요? 네. 왜요? 당시에 거의 20만 부가 판매가 됐습니다. 이 책이요? 네. 그래서 이문구 작가가 원래는 그러니까 작품 활동을 열심히 하셨지만 경제적으로 큰 소득을 얻진 못하셨거든요. 근데 이 책 덕분에 최초로 자신의 서재를 갖게 됐다라고 인터뷰를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은 뭐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이 김시습이라고 하는 이 조선 전기에 세조가 자신의 조카인 단종의 왕위를 찬탈하잖아요. 이 사건을 김시습이 듣고 자신은 이제 벼슬길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해서
머리를 깎고 전국을 방랑하게 되는데요. 이 김시습이 그렇기 때문에 당대에 굉장히 저항적인 지식인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졌고, 그런 김시습의 문학을 오늘날 방외인 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계를 넘어서서 이 주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그런 김시습의 만년의 삶을 이 책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가지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이 책에 가득 녹아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 그럼 이 책을 그 30년 전에 혹시 베스트셀러일 때 읽으신 거예요? 예, 아마 제가 대학교 그 당시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2학년이나 3학년 때 네네. 그때 봤던 것 같습니다. 예. 이 책의 어떤 면을 오늘 좀 얘기하고 싶으셨어요? 제가 이 책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네. 뭐 좀 전에 작가님을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이문구 작가님을 뭐 관촌수필서부터 좀 좋아했었고요. 그렇죠. 이문구 작가님의 일단 역사 소설이라는 데 일단 끌렸고 예. 두 번째는 또 제가 역사를 평소에 좋아하는데 네. 이 김시습이라는 분이 역사적인 인물이잖아요. 예. 그래서 참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는데 그 당시 지식인으로서 불의에 저항하면서 때로는 자유인처럼 때로는 시나 글 또 행동으로서 어떤 메시지를 던진 그런 걸 볼 때 현대를 살아가는 나에게도 어떤 삶을 사는 게 과연 의로운 삶인지 바른 삶인지를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책이어서 이렇게 네. 제가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등지고 방랑 시인으로 살아가는 김시습의 생애를 한번 따라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유인 김시습의 길. 자, 첫 번째 차트 뜯어봅니다. 5세 신동, 세상을 등지다. 이 책에 보니까 이미 5살의 신동이라는 소리를 들은 문인이었더라고요. 세종의 총애를 받았다고 나오던데요. 김시습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일찍 글을 깨우쳤다고 해요. 그래서 이 김시습이라고 하는 그 시습이라는 이름이 이 논어의 첫 구절에 보면 왜 학이시습지 불력열화 이렇게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이 구절 있잖아요. 거기에서 시습이라는 말을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학문 배운다 뭐 이런 의미가 김시습의 생애에 녹아 있는 것인데, 어렸을 때부터 이미 시를 잘 지었죠. 당시엔 다 한시였잖아요. 네, 한자로 한문으로 싹 쓰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요. 오. 5살인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명성이 자자해서 세종대왕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5세 신동이 과연 어떠한가. 그래서 당시에 궁궐까지 초청을 받아서 김시습이 그 자신의 시제를 뽐냅니다. 차곡차곡 어떻게 보면 이제 김시습은 겨스라치가 되는 길을 어렸을 때부터 이건 뭐 거의 따놓은 당상이다. 맞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김시습에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10대 시절에 어머니를 여여요. 네, 그리고 집안에 여러 가지 우환이 겹치면서 과거 시험을 치르는데 낙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동이라고 천재가? 막 이름이 높았는데 과거 시험은 떨어지고 정작 다른 친구들은 막 시험에 붙고 이러니까 또 좌절감이 심했죠.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하겠다라고 해서 삼각산, 지금의 북한산의 중흥사라는 절에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때 세조가 단종의 왕위를 찬탈했다. 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이건 폐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서 책이 뭐가 필요 있냐라고 해서 책을 다 불사지르고 머리를 깎고 그 길로 승려가 되는 삶을 택하게 됩니다. 네. 사실 예전에 양반은 오로지 과거를 봐서 입신양명을 하는 것이 양반의 길이었잖아요. 네. 과거 급제를 해서 그게 이제 임금을 섬기는 게 길이었는데, 이분은 이제 그때 개유정란이죠. 개유정란 이후에 아예 세상을 등지고 낙향을 하고 유교 유학자인데 불교로 또 귀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의원님은 이 부분이니까 좋으셨던 거예요? 사실 김시습과 관련해서는 한 30여 년 넘게 물론 설잠이라는 그 칭호로 이렇게 스님으로 살아오셨지만 또 그 행동을 보시면 또 완전히 그 육아의 길은 벗어나진 못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혹자들은 뭐 이율국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심유적불이라고 해서 마음은 육아에 있고 적은 불가에 있다는 말로서 완전히 그 불교 쪽에 기이한 건 아니었고요. 그 뒤에 여러 행적을 보면 좀 유교 쪽에도 약간 그 관여를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이런 어떤 선택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귀감이 되고 나도 이런 삶을 살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뭐 100% 동의는 못하지만 네. 당시에 그런 여러 가지 처해진 역사적인 그런 상황을 볼 때 김시습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나. 물론 당시에 김시습 말고도 아시다시피 생육신이라고 수많은 또 그 학자들이 그렇죠. 벼슬에 있다가 낙향을 하거나 아예 벼슬에 나가지 않은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면 좀 이해는 좀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당시에 굉장히 그래도 인상 깊었던 것이 이건 진짜 힘든 일인데 생각한 것이 그때 이제 사육신이 처형이 되면서 사육신이 되잖아요. 근데 그 시신을 수습을 하면 그 시신을 수습한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벌을 받을 수도 있고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직접 나서서 사육신의 시신을 다 수습했다는 얘기가 나와서 와 이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일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당시에는 대역죄인이었잖아요. 거열형을 당한 후에 효수가 돼서 그 후에 새남터 지금 한강변 쪽에 새남터라는 곳에 이렇게 시신이 버려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수습도 못하게 했는데 당시에 이제 김시습이 처벌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수하고서 가서 한 5분인가 6분을 수습을 해서 지금 노량진 쪽에 사육신묘라고 있잖아요. 그쪽에다 이제 가매장을 한 거죠. 그 당시에 그때 죽음을 무릅쓰고 한 행동이었죠. 그렇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요. 그럼 여기서 막간을 이용해서 한번 양자택일이 아니라 삼자택일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님이 타임슬립해서 그 시대로 가신다면 다음 중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는지 골라주시면 됩니다. 사육신, 생육신, 정난공신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육신, 생육신, 정난공신. 그리고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데 저는 생육신의 길을 택하지 않았을까. 근데 또 사실 재밌는 거는요. 우리 성산문이 사육신이잖아요. 그분이 사실은 정난공신 3등급에도 올랐던 분입니다. 당시 또 정난공신이라는 게 꼭 공을 세워서 반드시 올라간 건 아니었고 공을 세운 사람 플러스 당시에 현직에 있던 뭐 여러 정승리나 이런 분들이 좀 그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 분들도 사실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 김시습을 이제 광인 취급했다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광인이거나 바보거나 이런 사람 일부러 그런 척하면서 나중에 큰 위인이 되잖아요. 바보 온달. 또 흥선대원군도 뭐 광인 그런 거 했었다면서요. 맞아요. 그 김시습의 기이한 이런 행동도 약간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뭐 해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율곡이 선생의 신문집 율곡 전서에 보면 김시습 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시습이 헛된 명성이 너무 높아져서 일부러 미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헛된 명성? 네. 여하튼 김시습이 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 나무의 하얀 속살이 드러나면 거기에 실을 쓰기도 했고 그러다가 뭐 그것을 꺾어버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시를 쓰지만 후세는 잘 남기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200편 정도의 시가 남아있어요. 아 진짜요? 여기도 보면 쓰는 족족 버렸다고 그렇게 그렇죠. 근데 2200 네. 얼마나 많이 썼을까요? 그리고 당대에 이제 대제학이라고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교육부 장관 뭐 지금의 뭐 대한민국의 가장 뭐 어떤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학에 오른 서거정과 친분이 있었는데 서거정과 14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 서거정이 가발을 타고 퇴근을 하는데 그 앞에서 어이 강중이 이렇게 너 오랜만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마치 제가 유경이 잘 지냈니? 뭐 이러고도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정신이 번쩍 드네요. 놀랍게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유쾌하게 응대를 해서 이것도 이 소설의 재미있는 장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정치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네,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에서 뭐 여러 봉사단체에 또 가입하면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우리 천안 지역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가를 좀 고민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2012년경에 당시 지금은 이제 충남도지사로 있는 양승조 지사님이 당시에 국회의원이셨는데 당시 정당의 청년위원회에 들어와서 한번 활동해 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당시에 이제 정당에 들어간 게 처음이고요. 그러면서 정당에서 자연스럽게 정당 활동도 하면서 변호사 활동도 하고 이렇게 지역사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선거운동을 이제 하시면서 좀 인지도가 부족해가지고 많이 고생을 하셨다 이렇게 들었는데 정말이에요? 예, 제가 사실은 2020년도에 네. 국회의원이 되겠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 다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갑작스럽게 이제 국회 출마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한 달 반 정도 전에 제가 예비후보 등록도 하고 네.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시점이 좀 늦게 나왔고 이미 그 당시에는 예비후보 등록하신 우리 당내에도 계셨고 또 상대 당 후보님들은 몇 달 전부터 활동을 하고 계셔서 그런 시간적인 네. 게 부족하다 보니까 최대한 저를 많이 알려야 되는 그런 활동이 필요해서요. 네네. 봉사활동도 또 뭐 그전부터 해왔지만 네. 당시엔 또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어서 뭐 방역봉사라든지 뭐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때 많이 또 해서 얼굴 알리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의원님 뵈면 남하고 좀 불편한 관계 잘 못할 것 같은 네. 얼굴 아니세요? 너무 착해 보이셔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의원님 1호 법안이 일하는 국회법이라고 국회의원분들이 진짜 싫어하는 법안을 1호 법안으로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법입니까? 1호 법안이 딱 하나 법안은 아니고요. 예. 제가 3가지 법을 같이 패키지로 했습니다. 예. 국회가 이제 매월 열리도록 하는 상시국회를 열도록 하는 국회법하고요. 예. 또 국회의원들이 특별한 사정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1회당 뭐 10% 이렇게 세비를 삭감하는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 그리고 또 국회의원이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국회의원 소환제 세 법을 일하는 국회법 3종 세트로 제가 발의를 했고요. 물론 이제 일부 내용이 좀 수정되거나 삭제는 됐지만 네. 통과가 됐고요. 2가지 법은 아직은 통과는 안 됐지만 심의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회의원분들이 뜨끔하겠는데요. 굉장히 싫어하시겠어요. 아니 가장 좋아하는 거 3개를 없으신 거 없으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리고 의원님이 이제 국회 입성하셔서 세비의 50%를 기부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되게 국회의원분들이 불편해하실 일을 많이 하셔. 진짜 하세요? 아니 뭐 계속해서 기부했던 건 아니고요. 그 당시만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이었잖아요. 그래서 당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셔서 몇 달 동안 50%를 제가 기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의원님은 딱 이제 뵙기만 해도 정말 신세대 국회의원의 느낌이 나요. 어떤 권위보다는 일하는 모습. 아, 정말 이 새로운 바람을 국회에 일으킬 수 있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유인 김시습의 길. 현실 정치의 문제점을 비판하다. 네. 속세를 떠난 분인데 아이러니하게도 현실 정치는 제일 많이 걱정하시고 비판도 많이 하시면 떠난 거 맞습니까? 사실 세상을 걱정했던 김시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습니다. 네. 가령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조선 전기의 그 문신인 김질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이 단종 고기를 같이 꾀하다가 일이 자꾸 이렇게 틀어지게 되니까 안 되겠다. 나는 그냥 세조편에 붙어야겠다라고 해서 그 모반을 다 고발합니다. 네. 그래서 자신은 살아남고 이 김질이 나중에 좌의정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김질이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김시습이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왜 그럴까? 네. 근데 그 소설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것은 김질의 죽음이 거룩하고 시원해서가 아니었다. 김질이 경상감사가 되어 내려간다고 들었던 날, 그리고 더 뛰어 좌의정에 올랐다고 들었던 날, 대체 이 백성들이 무슨 죄가 그리 많기에 이런 말자들이 그런 자리에 가더란 말이냐 하면서 흘렸던 눈물을 회수하기 위하여 그런 날 그렇게 흘린 눈물의 반의 반만큼이라도 술을 몸에 들이붓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술이 아니었다. 눈물이었다. 흘린 눈물을 되찾아서 도로 거두어들인 것이었다. 라고 또 소설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이 김시습 같은 경우에 그만큼 세상사에 대한 이 관심이 많았고 또 무엇보다 이 토지를 이 관리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면서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런 세태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또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토지 얘기하셨잖아요. 조선시대 토지제도가 당시에 또 과전법에서 직전법. 과전법 의원님이 잘하실 것 같아요. 과전법, 직전법 어떤 겁니까? 이렇게 바뀐 게 고려시대는 예. 저도
국사식 공부를 했고 또 이번에 또 좀 봤는데 예. 전식과라는 제도가 있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과전법이라는 것은 현직 관리 플러스 직전 관리도 그 땅으로부터 걷어들이는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과전법이고요. 직전은 네, 직전. 관직에서 내려와도 현직 플러스 전직, 다 전직 땅을 관리. 받아요. 그리고 이거는 또 세습도 가능했고요. 세습까지.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땅이 모자르죠. 갈수록 모자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조 때 직전법, 현직에 있는 사람들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이렇게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직에 있는 동안 백성들로부터 아무래도 그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있는 온갖 것만 명목으로 이렇게 걷어들이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직전법에 또 폐해가 그런 또 좋은 의도로 했지만 또 그 반면에 그런 발생을 했던 거죠. 예. 그 여기 이제 김시습이 했던 얘기 중에 공신에는 공짜가 없다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뭐 공신을 좀 나쁘게 본 것 같은데 공신이라는 게 아무나 공신이 되는 건 아닌데 이게 무슨 뜻으로 하신 얘기일까요? 공신이라는 게 업적을 이룬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또 개국 초다 보니까 네. 개국 공신이 있었을 거고 예. 또 태조 이방원이 왕에 오르다 보니까 또 그때 또 공신들이 있었고 계유정난 때 정난 공신이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큰 정변이나 사건이 있었을 때마다 공신을 책봉을 하거든요. 예. 근데 공신으로 책봉을 하면 거기에 따른 혜택이 엄청납니다.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땅을 네네. 엄청 많이 주고 거기다 노비, 네. 하인, 거기다가 이제 또 공신들 자식 같은 경우에는 과거제를 통하지 않고 음서라는 제도로 또 벼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마어마한 혜택이. 요즘하고 비교하면 혜택이 어마어마하네요. 아, 그렇죠. 지금으로 말하면 수십억, 수백억에 이르는 혜택이라고 지금 보는데 경제적 가치로 본다면 좀 부동산 가치를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돈과 권력이 같이 오는 거예요. 예. 더군다나 그건 세습이 되거든요, 공신제는. 세습까지. 예. 아니, 이거 공신이 되면 세대, 자손 자자손손. 대대로 잘 살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뭐 어떻게 해서든 공신이 되려고 막 혈안이 돼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공신이 막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 때나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공신이 되려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서나.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26살에 남이라고 하는 유명한 무관이 병조판서가 됩니다. 사실 병조판서라고 하는 오늘날 국방부 장관이 그쵸. 26살에 한다는 게 되게 놀랍잖아요. 말이 돼요? 근데 이 남이가 예. 유자광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제거당합니다. 유자광이 남이가 모반을 꾸미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공신의 자리에 오르거든요. 근데 이 책에도 나오지만 당시에 남이가 이제 입직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혜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혜성을 보면서 혜성은 빗자루의 모양을 닮았구나. 빗자루라. 묵은 것을 새 것으로 쓸면 좋겠구나. 뭐 이런 식의 말을 혼잣말로 했는데 그걸 가지고 유자광이 듣고 있다가 이것은 모반이다. 옛 것을 새 것으로 바꾸다니. 그래서 직원을 했고 뭐 결국 유자광은 공신의 자리에 오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당시 조선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도 어찌됐건 이런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정치라는 것이 국민의 삶으로 그대로 연결된다는 측면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매 한 가지죠. 예, 맞습니다. 예. 의원님이 생각할 때는 어떠세요? 옛날 정치와 지금 정치의 목표는? 저는 뭐 목표는 같다고 봅니다. 네. 결국에는 그 당시에는 백성이겠고 지금은 예. 국민이겠죠. 예. 백성들이나 국민들을 그 당시에 뭐 따뜻하게 배불리 먹게 살게 하는 거. 지금은 뭐 먹는 시대는 지났지만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게 네. 그게 바로 정치이지 않나. 뭐 결국 국민들이나 백성들을 편안하고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드는 것이 정치이지 않나.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그런 면의 목표는 같다. 네. 예전에는 특히 또 탁상공론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옛날 선비들 뭐 농사 물 한 번 안 죽이고 살으셨을 테니까. 근데 요즘 정치도 현장으로 가라는 말 하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치인들이 또 요즘 많이 쓰는 말 중에 예.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우문현답. 보통은 이제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답변이라는 그쵸? 그런 뜻인데 네. 정치인들한테는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우문현답. 그런 표현으로 많이 쓰이는데 네. 어떤 일을 파악함에 있어서 이 책상머리라든지 이런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
일이 벌어지는 현장에 가서 그런 거를 청취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네. 천안에서 활동을 오래 하셨잖아요. 네. 근데 천안하면 모든 현안을 꽉 잡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정치를 하시면서 천안의 장단점이 있었을까요? 예, 일단 뭐 천안이라는 도시가 좀 역동적인 도시인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도시 자체가 좀 젊고, 네. 그리고 알다시피 교통에 또 되게 편리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기업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근데 또 단점이기도 하고 장점이기도 한 거는 또 서울이나 이런 수도권하고도 가까워서 뭐 좋은 점도 있고 사실 또 네. 나쁜 점도 있더라고요. 너무 가깝다 보니까 천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또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 분, 저도 물론 출퇴근을 하고 있지만 유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제 대학이라든 이런 분들은 또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고 그런 또 장단점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의정 계획에 천안의 그런 단점을 보완할 계획들도 좀 있으실 것 같고 천안 발전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좀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제 공약사항 중에 하나도 수도권 규제 하나 철폐도 저희가 공약사항에 왜냐하면 수도권이 규제가 풀릴수록 지방은 기업이라든지 이런 게 안 들어오거든요. 규제가 어느 정도는 돼야 그게 지방으로도 내려오고 뭐 또 예를 들어 대학 정원 문제도 수도권 대학 정원을 계속 늘리면 지방 대학은 또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뭐 경쟁력을 따져서 살리는 방안도 해야 되겠지만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또 제한을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꿈꾸고 있고요. 진영 씨, 근데 우리 의원님이 아직 긴장이 확 풀린 느낌이 안 그러니까 나요. 너무 진지하시기만 하셔가지고 네. 제가 그러게 재미가 없죠. 아니, 경직되신 것 같아가지고 그걸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의원님의 센스와 재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추억의 넌센스 퀴즈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넌센스입니다. 넌센스요? 넌센스니까 너무 진지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신을 살짝 놓으시면 더 잘 푸실 수 정신을 있습니다. 너무 차리고 계셔서. 네, 그러니까. 그래요? 네네. 놓고. 이제 좀 릴렉스 하시고요. 네.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천안의 특산물 중에 하나가 바로 오이죠. 네. 오이. 그렇다면 오이가 물을 때리면 뭐라고 할까요? 네 글자입니다. 아, 여름에 요거 굉장히 버무려 먹으면 맛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그냥 넌센스잖아요. 오이. 의원님. 오이가 물을 때리면 오이 무침. 오이 무침.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푸시면 예. 쉬우시죠? 네,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천안이 또 포도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 포도가 자기소개를 하면 뭐라고 할까요? 렁렁렁렁렁렁 이 노래가 이게 생각나요. 제가 센스가 없나 봐요. 생각이 잘 나죠. 의원님은 어디 소속이시죠? 어디 소속? 예, 예. 포도는 어디 정당 활동 어디서 하셨어요? 소속일까요? 민주당. 그렇죠. 포도는 무슨 어디? 당일까요? 포도당. 그렇죠. 포도가 자기 소개를 하면 아니, 나는 이렇게- 포도당 이해되는 거야. 이렇게 똑똑하신 의원님인데 이런 걸 아유, 해내는 게 너무 보기가 좋으네요. 네, 의원님. 세 번째 퀴즈입니다. 못 맞춰서 진짜 민망한데. 여름 더위가 벌써부터 너무 기승이잖아요. 네. 여름에 일어나는 전쟁은 무엇일까요? 여름에 일어난 전쟁. 무더워? 문자만 빼주시고요. 더워. 이거 맞추셨어. 맞추시네. 이거 아, 맞추셨어. 글쎄, 왜 맞히는데 빵 터지지? 더워가. 와, 아니 무더워도 괜찮네. 무더워도 괜찮네. 완전 무더워. 맞추셨어요. 이거. 그러게요. 예, 그러게요. 정말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하시면 됩니다. 적응하셨어요, 네. 이제. 그럼 네 번째 문제입니다. 네. 사과를 한 입 베어 먹으면 한 입 확 베어 먹었어. 네 글자. 그럼 또 다른 과일 이름이 돼. 영어와 한국어가 영어로? 합쳐져 있어요. 네. 아, 애플이 들어가나요? 그러면? 그럼요. 파인애플. 의원님 이렇게 치아 11개 오랜만에 보잖아요. 우리. 네, 마지막 네, 퀴즈입니다. 좋습니다. 돼지가 방구를 끼면? 자, 이거 우리 힌트 주지 말아봅시다. 그래, 이거는. 이건 돈가스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정호 의원님의 순발력 테스트 해봤습니다. 우리 의원님 순발력 반만 대단해요. 대단해요. 처음에 적응을 못 하시다가 나중에. 처음에 좀 적응했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한테 뭔가 어떤 재능은 좀 본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네, 너무 고맙습니다. 훌륭했습니다. 네. 많이 웃게 해주세요, 우리 국민들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의원님 그럼 자유인 김시습의 길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차트 뜯어봅니다. 문인으로 남다. 네, 정말 아까 말씀하셨는데 2200여 편의 시를 남긴 문인 김시습은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이죠. 한문 소설.
금오 신화의 저자로서 더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예. 금오 신화 같은 경우는 네. 여기에 꿈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또 제자가인들이 얽히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좀 허황되다 뭐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질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그게 그렇게만 읽힐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당대의 현실을 굉장히 잘 반영한 그렇기 때문에 꿈과 현실을 넘나들면서 지금의 당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소설이라는 점에서 네. 많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만목사적 포기, 이생규장전, 뭐 남연부주지, 그리고 치유부벽전기, 그리고 용궁부연록 이렇게 네. 5편의 작품이 금오신화로 남아 있는데 네. 사실 이것보다 더 있을 거다라는 추측이 더 많습니다. 아직 발견은 안 되는데 김시습이 이 5편만 쓰진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선 국문학계에 전해오는 이야기고요. 이게 발견된 게 이제 네. 1927년에 최남선 해외계수 소년에게라고 네, 네, 하는 그 시로 유명한 이 최남선이 일본에서 전해오던 목판본 금오신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소개하게 그래서 되는 거예요. 알겠구나. 네. 그리고 1950년대에 정병욱 선생이 필사본을 발견하게 되면서 네. 금오신화의 어떤 존재를 우리가 지금도 계속 확인하고 읽을 수 있는 거죠. 저희가 뭐 자료는 남아있지 않지만 만약에 이분이 쓴 소설이 많이 남아있었다면 또 얼마나 우리 문학계가 풍성해졌을까라는 아쉬움은 좀 있지만 대신 시는 엄청나게 많이 남기셨잖아요. 맞아요. 네, 의원님 정말 엄청난 글을 쓰신 분인데 왜 이렇게 글을 많이 쓰셨을까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일단 김시습이라는 분이 그 5세 때부터 그렇게 예. 기량을 발휘하신 분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문제가 워낙 뛰어나셨던 분이고 예. 그 뛰어난 문제를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벼슬에 나아가진 않았지만 시나 기행록도 많이 남기셨거든요. 예, 그분께서는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기행록도 남기셨고 이 시나 삶을 쓰면서 그분의 비분 관계했던 마음을 이렇게 표출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재능의 100분의 1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김시습의 시가 가진 특징이 있습니까? 김시습의 특징 중 하나가 이분은 유교와 불교와 또 도교를 통합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충청도의 어느 절에 갔다가 네. 거기에 김시습 선생의 초상화 걸려있는 산신각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래서 저도 김시습 선생이 왜 여기 있지? 라고 예. 생각해 보니까 예. 이분이 생각해보니 승려이기도 했고, 예. 또 어떤 도교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셔서 이웃불선이라고 하는 것을 다 넘나들었기 때문에 그 시에도 그런 경향성이 잘 녹아있는 거죠. 좀 전에 그 모신 절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네. 제가 아는 절 같은데요. 부여에 있는 무량사라는 절이고요. 네, 맞아요. 그 절이 김시습 그 분께서 돌아가신 절입니다. 그래서 그 그래요? 절에서 돌아가셨고요. 그 절에 가면 부도가 또 있고요. 그 무량사라는 절에서 생을 마치셨고 그래서 아마 거기에 그 초상화가 이렇게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마곡사라는 절에 가면 당시에 세조가 그 김시습을 만나러 왔다가 가마란 연이라는 건데 타고 왔다가 김시습을 못 만나서 이제 그 연을 두고 다시 서울로 갔다는 그 연도 지금 보관이 돼 있고요. 왕이 갔다고요? 김시습을 만나러? 예, 세조가 그 김시습을 만나려고 아까 말한 그 절이 무량사라는 절이 부여에 있고요. 네. 그 공주에 있는 그 마곡사라는 절이 지금 네네. 제가 말한 절인데 네. 다 그 멀지 않은 곳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사육신들을 모셨던 절이 또 계룡산 쪽에 동학사에 예. 또 그 사당을 모신 절이 있어서 그 네네. 근방에 이 김시습과 관련된 그 유적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몇 번 갔던 기억이 납니다. 도슨트 아니신가요? 그러게요. 아니 역사만이 아니라 그 지리에도 굉장히 예. 밝으신 문화해설사. 네. 예, 진짜 충청도 문화해설사. 지역 일꾼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의원님께서 들려주시는 김시습 선생의 예. 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시습이 생애 이 책까지 보면 한 3번 정도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10대 때 한 번 했고 40대 중반에 한 번 하셨고 네. 여기에 보면 유자한이라는 분이 소동라라는 분을 이게 결혼이라고 해야 될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게 되는데 그 소동라가 그 양양 그 설악산이죠. 설악산에 왔다가 이제
며칠 못 견디고 이제 떠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떠나면서 이제 흔적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습을 이렇게 회상을 하면서 예. 자기의 모습을 그동안 어떤 나그네 같은 거로 좀 처량하게 표현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예.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예, 예. 개기였구나 오랑캐의 귀신 같은 중얼거려봤자 못 알아들을 말들. 20년 동안이나 남북으로 떠돌았는데 손에 염주는 돌리고 있지만 머리에는 쇠털 모자로구나. 어찌 타 본업을 내던지고 어렵사리 그 먼 길 달려왔더냐. 이렇게 자기의 또 어떻게 보면 처지를 좀 한스럽게 나그네스럽게도 이렇게 표현했던 좀 모습이 좀 짠하기도 하고 그 소동나라는 분을 또 떠나보내면서 또 이런 또 생각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와닿으시네요. 예, 물론 뭐 그 전에 단종께서 돌아가셨을 때 자규사나 자규시에 그 응답하는 그런 시도 마음을 울리고 그러긴 하는데 그건 많이 아는 시고요. 요게 그래도 자신의 모습을 좀 많이 표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와, 그래도 책을 읽으면서 그런 아픈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 드라마 보시면서 혹시 많이 우신나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좀 뭐 눈물도 약간 맺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지금까지 이제 김시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의원님 이 매월당 김시습이 현대를 사는 우리들한테 줄 수 있는 메시지는 뭘까요? 벼슬을 길에 나서지 아니하고 예. 이런 생활을 했던 건 분명히 당시 이유가 있었을 건데 네. 결국 정의롭지 못한 의롭지 못한 그런 세상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저항하는 의미에서 그러셨던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도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옳고 바르게 사는 건지를 좀 당시에 불우했던 지식인의 그 삶을 되돌아보면서 좀 되돌아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이 책을 어떤 분들께 추천하고 싶으세요? 역사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인생을 뭐 요즘처럼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하는데 그런 걸 떠나서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세상을 바르게 살고 옳게 사는 건지 물론 그럼 정답은 없겠지만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고민하고 싶은 분들한테 좀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네. 이정문이 꿈꾸는 정치, 뭐 만약에 한마디로 좀 소개한다면 소외된 부분이 없이 다 함께 행복한 몸과 마음이 뭐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도 같이 좀 행복한 삶을 좀 살았으면 하는 그게 저희가 또 정치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또 그런 삶을 또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저도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분을 위한 변호인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지셨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진혁 씨 오늘 의원님 만난 소감 어땠어요? 저는 천안하면 호두과자만 생각났는데 이제는 천안하면은 우리 이정문 의원님. 네, 이렇게 천안 호두과자처럼 계속 국민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의원님이 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허위평론가 이 책을 한 줄로 정리하신다면요? 네, 이 책은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틀짓기를 거부한 비주류의 원조. 네. 이 책이 1992년에 출간됐다고 했지만 이문구 작가는 이 책의 집필을 일찍부터 서둘렀습니다. 근데 당대에는 아시다시피 민주화운동이 많이 일어나던 시기였고 특히나 문인들이 이 정권과 좀 결탁하거나 혹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문인들이 아니라 제야에 묻혀서 자신들의 글을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저는 이 작품을 이문구 작가가 썼다고 봐요. 의원님 오늘 이제 인생 책방에 나오셔서 이 김시습이라는 지금 비주류의 시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시청자분들께 어떤 의원을 어떤 정치를 하고 싶다 메시지를 좀 전하신다면요. 예, 저도 오늘 뭐 역사 공부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좀 보냈고요. 예. 저도 뭐 사실은 김시습이나 생육신들처럼 뭐 정치를 떠나는 사람은 안 되잖아요.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김시습이 꿈꾸었던 그런 의로운 정치, 불의한 정치에 한거한 그러한 거를 저도 실현할 수 있도록 현실에서 저는 떠나지는 않고 현실에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의원님과 얘기를 나눴는데 뭐 거대 담론과 큰 포부를 이야기하는 정치인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의원님께서 이제 정치의 목표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에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하셨고 소외된 사람이 없는 정치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지금 정치에 우리 의원님께서 얼마나 성실한 정치인으로 지금 출사표를 던지셨는지 그게 좀 절절히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어서 참 좋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의원님 앞으로도 의정활동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도서관과 함께 다양한 책을 소개해드리는 오늘 모익지의 홍재경입니다. 오늘은 각계 전문가의 도서 리뷰를 만나보는 코너 금주의 서평과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책도 놓치지 않고 준비했는데요. 먼저 주목받고 있는 인문 분야 도서부터 만나러 가보실까요? 첫 번째로 작가 금정현의 책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를 소개합니다. 작가 금정현은 끊임없이 생기고 없어지는 수많은 신조어 가운데 24개를 골라 우리 사회의 진짜 모습과 감춰진 욕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험난한 취업길에 지쳐가는 취준생,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에 존버와 손절을 반복하며 심해지는 금수저와 흑수저의 격차 등 한국 사회의 모습을 설명하는 신조어가 궁금하시다면 만들어지고 유행하고 사라질 말들의 이야기, 책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를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매슈 윌리엄스의 책 혐오의 과학입니다. 20년 동안 혐오 범죄를 연구해온 범죄학자 매슈 윌리엄스는 책을 통해 편견이 혐오가 되는 이유와 혐오를 멈추는 법에 대해 말합니다. 백인과 흑인을 볼 때 다르게 반응하는 뇌, 인종 갈등을 부추기는 소셜미디어의 혐오 게시물, 사회 분열을 초래하는 정치 지도자의 혐오 발언 등 혐오를 촉진하는 요소들에 대해 신경과학, 뇌스캔 등 과학적 수단을 활용해 파헤쳐 나가는 책 혐오의 과학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사회심리학자 데번 프라이스의 게으르다는 착각입니다. 회사에서 야근을 하거나 덤으로 주어지는 일을 거절하지 못하시나요?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찾으면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응하며 지지와 조언을 한없이 해주고 계신가요? 항상 피곤하고 버거워하며 자신에게 실망하고 아무리 애써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작가는 말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자기 착취를 멈춰라. 게으르다는 죄책감은 사회가 만든 허상이다. 모든 순간 무언가를 하고 있고 남들의 인정을 받고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다는 작가 데번 프라이스는 역사적, 사회적, 과학적 근거를 들며 게으름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말합니다. 게으름이라는 거짓이 우리를 어떻게 일의 노예로 부리는지, 그 거짓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방법은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책, 게으르다는 착각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독서의 길잡이가 되어줄 전문가의 책 리뷰를 만나보는 시간, 금주의 서평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서평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서평책은 마틴 반 크레벨드의 예측의 역사입니다. 역사학 교수 마틴 반 크레벨드는 책 속에서 미래가 갖는 의미와 인간이 미래를 보기 위해 동원했던 여러 방법을 소개합니다. 서평자 최문정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술예측센터장은 저자가 소개한 17세기의 철학자인 토머스 홉스의 말처럼 과연 미래를 내다보고자 하는 욕구는 끝없는 공포에서 비롯된 것일까? 라고 서평하는데요. 또 이 책은 예측 방법론 자체에만 집중하지 않고 인류 역사상 다양한 사례를 함께 살펴본다.
그래서 마치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책장을 넘길 수 있었다라고 서평을 마무리합니다. 고대의 예언과 점성술에서 오늘날의 수학적 알고리즘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예측 기법을 살펴볼 수 있는 책, 예측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서평책은 판사 박형남의 법정에서 못다한 이야기입니다. 작가는 30년 넘게 재판하며 소송 당사자의 말을 경청하고 분쟁 이면에 존재하는 원인을 헤아리는 재판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서평자 백대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억울한 사람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고 보듬어주는 것이 법의 눈물이라는 저자의 의견에 공감하며 이런 법의 눈물을 우리 국민들이 많이 경험하였으면 합니다. 라고 서평합니다. 판사에게는 당연하지만 시민에게는 낯선 법의 진심을 다룬 책, 법정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국회도서관 추천도서로 유익한 독서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 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책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뵐게요.